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생 당신을 믿고 아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을 완전히 모른 척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심지어 당신의 이름조차 지워버린다며. 그것도 당신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오늘 이야기할 사람은 바로 그 배신을 정면으로 겪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가 그 배신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가장 찬란한 철학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문트 후설. 현대 철학의 뿌리를 통째로 바꿔버린 인물입니다. 오늘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매일 짊어지고 사는 걱정과 상처, 그리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 밤 잠자리가 조금은 더 가벼워지실 것입니다. 1938년의 독일 프라이부르크입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겨울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쓸쓸한 방 안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나치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지요. 노인의 이름은 에드문트 후설. 한때 그는 유럽 철학계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몰려들었고 세계 각지의 철학자들이 그의 사상을 배우러 독일로 건너왔습니다. 강의실은 언제나 꽉 찼고 폭도까지 학생들이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단순히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놓는다고. 그러나 지금 그는 대학에서 쫓겨난 신세였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연구했던 도서관에도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습니다. 강단에도 설 수 없었지요.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도 슬그머니 눈을 피했습니다. 어제까지 그를 존경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모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아들처럼 아끼고 키워낸 수제자의 배신이었습니다. 그 수제자의 이름은 마르틴 하이데거.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이지요. 현대 철학의 거장, 존재론의 혁명을 이끈 위대한 철학자로 불리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대학의 철학 수업에서 그의 이름은 빠지지 않습니다. 후설은 하이데거의 천재성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부터 직감했지요. 이 사람이 내 뒤를 이을 유일한 후계자라고. 그래서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학문적 지원은 물론이고 자신의 인맥과 명성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하이데거가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교수 자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후설의 헌신적인 도움 덕분이었지요. 당시 독일 학계에서 후설의 추천 한마디는 그만큼 무게가 있었습니다. 하이데거 역시 처음에는 존경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유명한 저서인 존재와 시간을 출간하면서 스승에게 바치는 헌사를 정성스럽게 적었지요. 존경과 애정이 가득 담긴 글이었습니다. 책의 첫 장을 펼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그 헌사를 읽으며 후설은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런데 나치가 권력을 잡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이데거는 나치에 협력하며 대학 총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스승인 후설을 철저히 외면하기 시작했지요. 심지어 후설이 대학 도서관에 출입하는 것조차 막아버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그 도서관에서 연구하고 그 공간을 가득 채웠던 사람이 이제 자신이 일군 곳에도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도서관의 책꽂이를 채운 수많은 연구가 바로 후설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는데도 말이지요. 그리고 얼마 후 하이데거는 자신의 책에서 스승에게 바쳤던 헌사를 아무런 말도 없이 지워버렸습니다. 마치 스승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한 줄의 문장이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 무게는 얼마나 컸을까요? 수십 년을 함께한 신뢰가, 아낌없이 쏟았던 사랑이 단 한 번의 지우개질로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비슷한 감정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정성을 다해 키운 자녀에게 서운한 말을 들었을 때,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가 어느 순간 달라졌을 때, 믿었던 사람이 내가 힘들 때 가장 먼저 등을 돌렸을 때, 그 뼈아픈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밤이면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기도 하지요. 후설은 그 캄캄한 고독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남긴 철학은 이 비참한 절망 속에서 오히려 가장 찬란하게 빛났으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후설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원래 후설은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촉망받는 천재 수학자였습니다. 숫자와 공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명확한 진리가 그를 매료시켰지요. 수학의 세계에서는 감정도, 편견도, 오해도 끼어들 여지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미워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도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확실함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깊이 파고들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갈증이 생겨났습니다. 숫자는 완벽하지만 인간의 슬픔을 계산할 수는 없었습니다. 공식은 정교하지만 인간의 기쁨을 증명할 수는 없었지요. 어머니를 잃었을 때의 그 텅 빈 느낌, 봄날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질 때의 이유 없는 설렘, 오래된 친구와 나누는 따뜻한 대화의 감각, 이것들은 어떤 공식으로도 담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인간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그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결국 그는 수학이라는 안정된 길을 과감히 버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과 인식을 연구하는 철학의 길로 뛰어들었지요. 그때 그의 나이가 이미 30을 훌쩍 넘긴 시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만류했습니다. 늦었다고, 이미 자리를 잡은 수학을 왜 버리냐고. 하지만 후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늦게 시작했기에 더 치열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바쳐 마침내 현상학이라는 위대한 학문을 탄생시킵니다. 현상학. 어렵게 들리시죠? 하지만 그 핵심은 놀라울 만큼 단순하고 우리 삶에 깊이 닿아 있습니다. 후설이 평생을 바쳐 말하려 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의 편견, 경험, 감정, 선입견의 필터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내가 보는 세상과 당신이 보는 세상은 겉으로는 같아 보여도 사실은 전혀 다른 세상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후설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판단 중지입니다. 독일어로는 에포케라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가져온 말이지요. 조금 쉽게 풀어볼까요? 여러분은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붉은색 안경을 끼면 온 세상이 붉게 보입니다. 푸른색 안경을 끼면 모든 것이 푸르게 보이지요.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 같은 풍경도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색안경을 쓰게 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것을 시작하겠어. 이건 무조건 내 방식이 맞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게 분명해. 우리 아이는 나를 귀찮아해. 이런 편견들, 고집들, 세상의 잣대들이 모두 색안경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끼게 된 색안경이지요. 그리고 그 색안경은 한번 끼면 좀처럼 벗기가 어렵습니다. 후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시 판단을 멈추고 그 색안경을 벗어보라고. 그는 이것을 괄호치기라고 불렀습니다. 수학에서 괄호를 치면 그 안에 복잡한 계산은 잠시 미뤄둘 수 있지요. 전체 계산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저쪽에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짓누르는 걱정거리, 쓸데없는 타인의 시선,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것들에 괄호를 치고 잠시 묶어두는 것입니다.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내려놓는 것이지요. 그러면 무엇이 남을까요? 바로 내 앞에 있는 진짜 현실. 사태 그 자체가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후설은 말했습니다. 사태 자체로 돌아가라고.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다고 해봅시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왜 저 아이는 저럴까?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 서운함에 잠시 괄호를 쳐보세요. 그러면 내 앞에 서 있는 한 명의 어른이 된 자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서운함이라는 색안경 없이 바라보면 그 아이도 나름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한 명의 인간으로 보이기 시작하지요. 과거의 후회에 짓눌려 있다면 그 후회의 괄호를 쳐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들이마시는 공기의 상쾌함이 느껴질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에 괄호를 쳐보세요. 그러면 내가 오늘 이룬 아주 작은 것들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후설이 말한 위대한 철학적 깨달음입니다. 그는 자신을 배신한 제자와 핍박하는 세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광기에 괄호를 치고 오직 진리만을 바라보았지요. 후설이 세상을 떠나던 그해, 나치는 그의 모든 흔적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써내려간 방대한 연구 노트와 원고들을 불태워 없애려 했지요. 자그마치 4만 장에 달하는 엄청난 기록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사유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그의 위대한 사상은 영영제가 되어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26살의 젊은 프란치스코의 신부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름은 헤르만 레오 반 브레다. 그는 후설의 제자도 아니었고 독일인도 아니었습니다. 벨기에 출신의 이 젊은 신부는 우연히 후설의 원고가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청년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목숨을 건 국경 넘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치의 삼엄한 감시를 뚫고 후설의 미망인을 찾아갔지요. 그리고 여행 가방 속에 4만 장의 원고를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들키면 당장 총살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교관들을 설득하고 신부의 신분을 이용해 수차례 국경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렇게 후설의 원고는 나치의 눈을 피해 벨기에 루벤 대학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날 그곳에는 후설 아카이브가 세워져 있고 그 원고들은 지금도 전 세계 철학자들에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한 젊은 신부의 용기가 현대 철학의 가장 중요한 유산을 지켜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제자는 스승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낯선 이방인이 목숨을 걸고 그 유산을 지켜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꼭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장 믿었던 곳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한 번의 배신으로 세상 전체를 닫아버리지는 마세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후설의 말년을 관통하는 마지막 화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활세계였습니다. 나치의 핍박 속에서, 배신의 상처 속에서 그는 생의 마지막까지 이 개념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결국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창한 이론이 아닙니다. 화려한 성공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후설은 그것을 생활세계라고 불렀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세계가 아니라 피가 흐르고 온기가 있는 우리의 진짜 삶. 그 삶이야말로 모든 철학과 과학의 진정한 바탕이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모든 것이 디지털로 바뀌고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요즘, 후설의 이 말은 오히려 더 깊이 와닿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아침에 눈을 뜨고 커피 향을 맡는 그 순간의 감각은 기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손자가 품에 안겨올 때의 그 따뜻함은 어떤 첨단 기술로도 복제할 수 없지요. 우리는 가끔 내가 이룬 것이 없다고 자책합니다. 남들처럼 번듯한 명예나 재산을 갖지 못했다고 작아질 때도 있지요.
SNS를 열면 화려한 사람들의 삶이 넘쳐나고 그 앞에서 나의 일상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후설의 시선으로 보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화초에 물을 주는 그 순간, 가족을 위해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이는 그 손길, 오랜 친구와 만나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옛 이야기를 나누는 그 미소, 창밖으로 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잠시 멈추는 그 고요한 순간,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의 무대입니다. 위대한 철학은 두꺼운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가장 심오한 철학의 실천입니다. 배신과 핍박 속에서도 세상을 원망하기보다 인간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았던 에드문트 후설. 그는 화려한 조명 속이 아니라 캄캄한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을 찾아낸 사람입니다. 제자에게 버림받고 나라에서 쫓겨나고 모든 것을 잃어가면서도 그는 단 한 가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진실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철학을 살아남게 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후설의 지혜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걱정거리가 있다면 마음속으로 크게 괄호를 쳐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불안에도 괄호를 쳐보세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일하는 한계에도 괄호를 쳐보세요.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에도 괄호를 쳐보세요. 괄호를 치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잠깐 바닥에 내려놓고 숨을 고르는 것처럼. 그리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색안경을 살며시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이 훨씬 더 편안하고 아름답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 길고 고단했던 세월 자체가 이미 하나의 훌륭한 철학 작품이니까요. 후설은 말합니다. 나이 들미란 무언가를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고. 그것은 인생의 괄호를 치는 법을 배워가는 가장 지혜로운 시간이라고.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남들의 시선이 두렵고 비교가 괴롭고 작은 상처에도 온 세상이 흔들렸지요. 하지만 세월이 쌓이면서 우리는 조금씩 배워갑니다. 어디에 괄호를 쳐야 할지, 무엇이 진짜인지, 그것이 바로 경험이 만들어내는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놓인 평범한 하루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 하루가 쌓여 만들어진 여러분의 인생이 후설이 말한 생활세계 그 자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철학의 현장이지요.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철학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